우리도 영끌해서 집 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정부는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버블이 구축이 돼 있었죠. 이미 국가가 1년에 100원 버는데 282원이 얹어져 있는 거죠. 빚으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초로 21.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2000년의 한중 무역 구조하고 2020년의 무역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10대 수출입 품목 중에 한 5개 정도가 바뀌어요.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입니다.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죠. 왜냐하면 내수, 투자, 수출의 지표들이 그 내용이 별로 안 좋단 말이죠.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이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민간 투자는 아주 마이너스거나 아주 적고 결국은 이제 정부가 SOC 건설이나 이런 자금을 투입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민간 투자가 적다라는 거는 민간이 지금 현재 중국을 경제를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게 돼 있죠. 수출이 안 되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사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5.2% 정도 나오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직은 하지 않지만 거의 실직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냥 붙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재생산 구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급여를 삭감당하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신규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청년들이 그 최전선에 걸려 있게 돼 있죠. 왜냐면 통계로만 봐도 5명 중에 1명은 20%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북경대 교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주로 이제 청년들 중에 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46.5%더라. 그럼 2명 중에 1명은 직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중국의 청년 인구를 얘기하면 16세에서 24세를 얘기를 합니다. 청년 노동 인구를. 그러면 20세에서 24세 이쪽은 주로 대졸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올해만 해도 1158만 명이 졸업을 해요. 우리는 30만 개 일자리 만들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럼 1158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전에도 실업률이 있었으니까 취업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1200~300만 개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동력을 가지고는 그 일자리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럼 국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탕평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닥에 탁 엎드려서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래.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고학력자들이에요. 고학력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자기가 배운 것만큼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수입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가 공무원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 어느 것들도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캥거루족, 그냥 부모님 밑에서 붙어 있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고급 인력들이 사장된다라는 거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인력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얻으면 당연히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돼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당에 대한 불만으로 이게 파급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공산당이 이끄는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난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급여가 삭감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방정부가 자립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22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31개 성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중에서
재정 자립을 하는 데가 5-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전부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방역 비용 이런 걸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썼고 나중엔 돈이 없으니까 지방정부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부동산 개발하는 토지 사용권 팔아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월급이 일부 지역에서는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지난달까지 100원의 월급을 받았었는데 삭감이 됐으면 내가 먹고 살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결국 소비가 돌아가려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최소한의 의식주를 뭐 했던 대로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자체가 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면을 보면 중국은 아마도 개혁개방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커다란 어려움이다,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그동안 사실은 뭐 이렇게 강력한 경제 위기를 별로 겪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거는 상당히 폭이 넓은 차원에서 중국의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발전 단계에 있으면 인구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인구 보너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면 인구는 부담이 됩니다.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중국은 뭐 인구 이리저리도 뭐 인도한테 뺏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리저리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이제 고령화돼 있는 거예요. 고령화돼 있다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인구 평균 연령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베트남이 젊은 국가다. 그러면 40세도 안 돼요. 평균 나이가 30 몇 세입니다. 38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벌써 중국은 거의 뭐 50세 가깝게 45, 6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절대적인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났다. 그럼 그 인구 보너스 시대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과학기술 있잖아요. AI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미국한테 막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뭐 사실 이전에도 보면 강대국의 요건이 인구가 많아야 되고 땅이 넓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자체로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고령화되고 있고 노동력이 부족할 만큼 출산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없는데 아파트 사겠어요? 부동산업도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버블이 이제 구축이 돼 있었죠, 이미. 사실 그 부동산 버블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량의 약 4조 위안, 우리 돈은 한 800조 정도를 집어넣었었어요. 그 경기 부양 자금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와서 거품이 형성이 됐는데 그 여파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적절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광활한 토지, 이 토지의 사용권을 매매해서 그 돈으로 소위 SOC 건설도 일으키고 이런 걸 또 중앙정부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 방식이 골마서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빚잔치였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용권을 팔고 그러면은 그 사용권을 가진 개발업자가 부동산이 뭐 아파트를 짓든지 뭐 공장을 짓든지 빌딩을 짓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100%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차입금도 사실은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은 다 챙긴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분양이 안 되면 그게 고스란히 악성 부채로 남는 거예요. 악성 부채로 남는 이 부채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얘기하는 뭐 지방채, 이게 결국은 중국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일부에서는 중앙 부채와 지방채를 이제 구분을 많이 해요. 사실은 많이 하는데, 근데 중국이라는 데가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 부채도 사실상의 정부 부채죠.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뭐 GDP의 282%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상환이 제대로 돼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기존에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의 경기를 이끌어왔던 부동산 개발 정책,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이런 중국적 발전 방식이 문제가 생긴 거다. 그게 경기가 계속 활성화돼서 부동산 경기가 잘 돌아가면 뭐 거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품이 꺼져버리니까 이게 악성부채가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공공부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지하시장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데서 막 빌리는 돈까지 합쳐보면 엄청날 거다.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 통계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1년에 100원 버는데 그거에 282%니까 282원이 얹어져 있는 거죠, 빚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 월급이 이거고 나는 이걸로 살아가는데 나의 한 3배가 되는 빚이 계속 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 그 빚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자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반 사람들도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소비를 안 하고 자꾸 저축을 하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지금은 돈을 쓸 때가 아니고 이거를 갖고 있자. 우리도 뭐 영끌해서 집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집 살 때다 막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수를 진작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 1년 GDP 성장의 66%가 내수예요. 이 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사실은 내수를 진작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수 진작이 안 되면 경제 발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적 모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발전 방식 자체가 이제 생명이 다한 거니까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일부 경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칫 경기 부양 자금이라든지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소위 다 망하려는 기업들이 저리의 자금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연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구조조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부동산에다가 경기부양 자금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돈도 끌어내서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확실한 결과를 앞에 두고 몰두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중국도 굉장히 모험이다. 그리고 그걸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번 기회를 또 적절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리도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거다. 주거 하는 데지. 그래서 그걸 사실 한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꽉 막힌 거의 직접적인 원인은 2020년도에 세 개의 레드라인을 걸어서 그 뭐냐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고 LTV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요건이 돼야 상장도 할 수 있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있고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요건을 세 개의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자금을 공급을 안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위 세 가지 레드라인인데 여기에 자유로운 중국 부동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면 그 다음 거를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빈집으로 남아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이런 악성 구조가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국은 중국에 한때 25% 정도의 무역을 의존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19%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성분이 문제죠. 대한민국이 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품의 주요 품목이 중간재죠, 중간재. 중간재라는 건 뭐냐 하면 한국 부품이 가서 또는 한국의 재료가 가서 중국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수출이 돼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80%가. 그런데 중국이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그 물건을 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그동안 갔던 주요 80%를 차지했던 중간재 수출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중국 소비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한국에서 그나마 괜찮던 소비재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물류의 이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품목들도 개발이 됐고,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중간재 수출이 많았는데 이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해진 거고, 또 우리가 수입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원자재입니다. 특히 광물, 희귀 광석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물론 우리 경제도 또 세계 경제에서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 팬데믹에, 이 소위 불경기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이 더 문제지 무슨 중국이 문제냐. 발표된 거 보면 2분기 성장률이 0.6%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경제는 이렇게 맞물려 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은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 40%가 있어야 무슨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의 긴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자원 강국입니다.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제재받고 이러면서 석유, 기름 막 이런 게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그러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자재 그냥 이거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제 중간 부품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완제품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도 여기서 피해가기가 어렵죠. 제가 좀 전에 전 세계 150개 가까운 내외 국가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어도 150개 국가들은 다 중국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우리도 지금 뭐 14개월째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이 무역 적자는요 이미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게 흑자로 나타났던 이유는 우리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반도체 부분의 흑자가 다른 부분의 적자를 상쇄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반도체마저 적자 구조로 보일 수밖에 없을 만큼, 다른 아까 말씀드린 상쇄 부분을 상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적자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게 완화가 돼야 되는데 끝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이 있으니까 재고가 소진되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중 무역 구조 자체가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걸 하려면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죠. 새로운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제품은 수출하기도 어렵고요. 현지의 공장도 거기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들이 이미 떠났고요. 그러나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또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탈중국, 뭐 다 중국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안 되는 거는 이미 그런 흐름도 보이고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가는 중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이제 2000년의 한중 무역 구조하고 2020년의 무역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10대 수출입 품목 중에 한 5개 정도가 바뀌어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그건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거 아니잖아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뭐 무조건 탈중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업종별, 지역별, 분야별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중앙정부가 한국과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갈등이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한국을 찾아옵니다. 협력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세히 좀 찾아보면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그 중국 통계는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많다라고 서방에서는 계속 지적을 해왔었고, 이건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의 통계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방의 통계를 종합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 지방에서는 조금씩 자기 통계들을 올리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좀 잘했다 이런 게. 그래서 더해보면 다 더하면 막 100이 넘어요. 100%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그 통계상의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문제 삼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경제가 6.3% 성장을 했다. 뭐 성장했다고 발표했으니까 이제 믿어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전력 사용량은 마이너스 2.9예요. 같은 분기에. 그 다음에 유통, 이제 운송률 같은 것도 고속도로 운송률, 철도 화물 운송량도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6.3% 숫자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다. 라는 그런 쪽에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6월 말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초로 21.3%를 기록했습니다. 20%를 넘긴 것도 큰일인데 이게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안 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이제 이유로 안 했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발표를 안 할까? 얼마나 더 지표가 나빠지면 발표를 안 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숫자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쭉 그래 왔죠. 그래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해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한 30%를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 이펙트라고 그러죠. 중국의 성장 효과를 뭐 25%, 30%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무역을 하는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150여 개 국가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면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150개국이 직간접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바라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은 이제 붕괴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붕괴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좀 따져보고 우리가 봐야 돼요. 무조건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이러는 게 세계 경제에 꼭 좋은 거냐, 한국 경제에 좋은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이제 중국의 아주 속된 말로 갑질 행위들, 그 다음에 뭐 경제력의 무기화를 이용한 강압 행위,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에요. 그런 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우리가 중국이 망하는 게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살펴봐야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